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IM 문구쌤 허한규입니다. 수업 다 찍어놓고 마이크 전원 안 켜서 결국 처음부터 다시 찍습니다. 그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정치 변동 과정에 대해서 저랑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붕당 정치, 인조 반정, 예송, 환국, 탕평, 세도 정치, 이 흐름 저랑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IM 문구쌤. 혁명파 사대부는 개유정난을 기점으로 해서 훈구파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성종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3사에 낙향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던 사림들을 스카웃을 하죠. 이 사림들은 신나게 훈구를 까댑니다. 그래서 이 훈구가 무, 갑자, 기묘, 을사사화를 일으켜서 사림들을 대거 공격하고 숙청을 합니다만 결국 살아남는 것은 사림이었습니다. 이 사림들은 승리했기 때문에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이제 우리가 조선사회에 한번 확 하고 펼쳐보자 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을사사화는 이 대임 윤임과 소임 윤원형 이 둘 간에 큰 싸움이 있었고 결국은 외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사림한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림은 이 척신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이상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진사림 동인과 정치에서 잔뼈가 굵었던 기성사림 서인들이 그래도 사림한테 잘하는 척신은 살려두자라고 하는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사실은 그 급은 안 높은데 통청권, 자대권, 인사권을 지니고 있었던 이조 전랑직을 두고 김효원, 심의겸이 싸우게 되면서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정여립과 정철로 인해서 서인과 동인이 피 터지게 싸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학 시간에 송강 정철의 시,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을 한번 배워보셨을 텐데 문학가로서 정철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을 썼지만 정치인 정철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인이었던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입장을 바꿔요. 동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 입장에서는 정여립이 겁나 배신자, 저거 꼴보기 싫어 하면서 엄청나게 폭격을 놨겠죠. 그래서 정여립이 정치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친한 사람들을 모아서 사조직인 대동계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심신은 단련한다는 그 명목으로 무술을 익히기도 하고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입장에서는 와 쟤네 되게 친한가 보다 하지만 다른 라이벌의 입장에서는 이제 딴 생각 있는 거 아냐 하면서 프레임 씌우기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당시 왕이었던 선주한테 정여립이 모반을 꾀했습니다 전하 이러면서 투서가 날라들게 되고 정여립과 대동계 그리고 그와 친했었던 동인들이 대거 잡혀 들어갑니다. 서인의 영수였던 송강 정철은 정여립의 죄가 확정나기도 전에 사람들을 대거 감옥에다 가두고 고문을 합니다. 결국 정여립은 자기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옥사로 인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고요. 이 기축년에 정철에 의해서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과 많은 사림들이 거의 1000여 명 이상 죽었다고 그래요. 이거를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인 입장에서는 서인과 특히 저 정철이 진짜 싫었겠죠. 이가 갈렸겠죠.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러다가 때가 옵니다. 정철이 선조에게 다음 세자를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건저의 이렇게 세자 세우는 거를 건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선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를 싫어해. 광해군도 싫어했고 이순신도 싫어했고 또 정철이 자기가 멀쩡히 왕이 있는데 세자를 세우자는 거는 너 딴 생각 있는 거 아니니? 그래갖고 송강 정철의 정치 인생도 결국 건저희 때문에 끝이 나죠. 이거를 동인은 기회를 꽉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인 세력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정철을 전개해서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서인과 동인은 알았을 겁니다. 우리 둘은 결코 상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치열하게 정쟁을 벌이죠. 자, 그러다가 건조의 사건으로 인해서 서인이 졌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동인이 정권을 잡고 이 서인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인 안에서 온건파는 남인, 그리고 동인 안에서 강경파는 북인이 되었고요. 임진왜란 때 선조랑 같이 조정을 나눈 분조 상태에서 국내를 돌보았던 광해군이 선조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자 북인은 광해군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 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여진족이 강성해지면서 명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명나라가 광해군한테 너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원군 내놔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쳐서 강림에게 시에 따라서 적절하게 움직여라 라고 말을 하고 특산물을 1결당 12도의 쌀 또는 동전이나 옷감으로 거둬라 하는 대동법을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진 자였던 사림들, 특히 서인들 입장에서는 이 광해군이 진짜 죽일 놈인 겁니다. 대동법을 하려면 내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명나라는 우리 조선을 다시 살려준 그 제주지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을 광해군이 일으킵니다. 선조가 광해군을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선조는 나중에 어린 여자랑 재혼을 해서 적자를 두었거든요. 그게 바로 영창대군, 그리고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새엄마 임목대비였습니다. 광해군은 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니까 결국 자기 이복 동생을 죽이고 자기 새엄마를 가둬두거든요. 서인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하다가 못 참겠다 하면서 능량군을 앞세워 반정을 일으키고 일부 남인이 이 반정에 참여를 합니다. 성공했어요. 광해군을 쫓아내고 그 능량군을 인조로 올리니 이게 바로 서인에 의해 주도된 인조반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는 서인이 주도하면서 일부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얼마 안 있어서 서인 정권은 친명배금을 딱 표방하고 후금 꺼지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서인이 주도를 하고 남인이 같이 참여를 하지만 그래도 이때 당시 붕당의 특징은 서인과 남인 그 붕당 간에 상호 비판이 통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가다듬고요. 견제를 하면서도 우리 이 선은 넘지 말자. 공존의 그 원리가 존재했습니다. 겪어봤잖아요. 정열이 기축 옥사 사건에 건조의 사건 때문에 서인과 동인이 피 터지게 싸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얼추 흘러 들어갔고 호란의 책임이 서인한테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어 하면은 진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에 돌아왔을 때 소현세자는 갑자기 죽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이 오르니 그가 바로 효종이었습니다. 서인이 주도를 하고 남인은 참여하는 이 형태의 붕당은 효종이 죽고 나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인조에게는 선조랑 마찬가지로 어린 아내가 있었습니다. 재혼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아내가 자기의 이복 아들보다 젊어요. 그래서 이 효종이 죽으니까 새엄마였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를 가지고 서인이랑 남인이 대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속 논쟁이에요. 효종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엄청 치열하게 싸웁니다. 1659년 효종이 죽으니까 새엄마였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어야 된다? 서인. 아니다. 3년을 입어야 된다? 남인.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주장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서인은 왕은 사대보다 다를 거 없다. 그리고 효종은 첫째 아들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갈에 따르면 자의대비는 1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남인은 아니다. 왕이 무슨 사대부랑 똑같냐. 왕은 왕이다. 그가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우리 이거 지킬 거는 지키자면서 3년을 주장하게 되죠. 결국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이 엄청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현종도 등극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원리 원칙대로 하자 그래서 기해년의 1차 예송은 서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굴러가요. 그러다 1674년 효종 비 현종의 엄마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상복 문제가 두 번째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서인은 이때 9개월을 주장하고 남인은 1년을 주장을 합니다.
이때 현종은 정치판 어느 정도 겪어봤으니까 서인이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나는 왕인데 우리 아빠가 둘째 아들이란 이유만으로도 이거 배려를 못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1674년 갑인예송 때에는 남인이 승리를 합니다. 자, 이때 서인과 남인은 알았겠죠. 아, 똑같이 또 반복이 되는구나. 함께 할 수 없구나. 가만두지 않으리라. 결국은 이어서 현종이 죽고 그 아들인 숙종 때에 정치적인 국면이 확 바뀌면서 서인과 남인이 대차게 싸우는 환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숙종은 조선에 얼마 안 되는 정통성이 있는 왕권이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유교의 정통성이라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왕, 아버지 왕, 그리고 자신은 왕비의 몸에서 나온 적자, 이 정통성을 신하들이 어떻게 모악하면서 대들 수가 없거든요. 엄청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예속 논쟁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걸 옆에서 봤겠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리고 숙종도 그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다고 그래요. 장난 아니었다 그래. 그래서 숙종은 왕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왕이 붕당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힘을 좀 실어주고 빼줘야 된다 하는 환국을 3차례 실시합니다. 1680년 경신환국, 1689년 기사환국, 1694년 갑술환국. 여러분, 이 숙종에 의해서 주도된 환국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인현왕후 민씨와 희빈장씨에 대한 이야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장희빈은 남인과 연결됐고 인현왕후 중전은 서인과 연결되었거든요. 처음 1차 경신환국 때에는 서인의 편을 들어서 남인을 축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사환국 때에는 그 인현왕후 민씨를 쫓아낸과 동시에 서인 세력을 쫓아내고 희빈장씨와 남인 세력들을 등용하고 희빈장씨는 결국 중전의 자리까지 오르죠. 자, 그러다가 갑술환국 때 그때쯤 해가지고 인현왕후 민씨를 복권을 시키면서 장희빈을 다시 중전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남인 세력도 같이 축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희빈장씨는 그 인현왕후 민씨를 저주했다라는 이제 죄명을 안고 폐위되고 사약을 받아 죽고 말죠. 그래서 이 서인과 남인은 왕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우리 당이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저 당을 반드시 짓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당 전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대당에 대해서는 공존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복수야. 그리고 완전히 짓밟아야 돼. 탄압. 이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말년에 숙종 때의 왕권이 약해져요. 아니 일단 왕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왕이 주도를 한 건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왕이고 나발이고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숙종은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말년에 이따 배울 탕평의 논리를 들고 나오지만 사실 씨알도 안 맥혀요. 이 탕평은 숙종의 아들이었던 영조와 손자였던 정조 때에 가면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옆으로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환국은 결국 서인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서인도 결국은 나뉘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역받고 죽은 희빈장씨의 아들이 세자로 올라가 있었고 그 사람을 왕위로 올려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서인 안에서도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희빈장씨의 아들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걸 지지했었던 건 윤증을 중심으로 한 소론. 아니다. 희빈장씨는 나쁜 여자였고 사역받고 죽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냥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이 다음 왕으로 적격한 것 같다 해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치열하게 대립을 하는데 결국은 숙종이 죽고 나서 희빈장씨의 아들 세자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경종이었습니다. 근데 경종은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록에 실린 거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연인군이 그래도 형님한테 드리는 음식으로 게장과 감을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의학에서는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결국은 경종은 시름 앓다가 죽고 왕세제였던 연인군이 왕에 오르니 그가 바로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자기 아버지가 이 신하들이 대차게 싸우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리고 사실 자기도 그 신하들의 왕위 다툼 속에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탕평책을 제시를 합니다. 탕평은 왕이 주도를 해서 붕당 간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는 붕당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했었지만 자신은 탕평책을 펼침으로써 붕당끼리 싸우지 못하고 왕이 딱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였고, 이 탕평책은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 때에도 계속 이어져서 정책을 하게 됩니다. 영조의 탕평책은요, 붕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완롱탕평이라고 하고, 탕평파를 새롭게 영조가 키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 앞에 보면 탕평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영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교과서에는 내용이 좀 없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탕평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제야살림이라고 직접 자신이 정치에 나서지는 않지만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중앙정계의 입김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이었습니다. 송시열은 이 성리학에 되게 대가였기 때문에 송자라고도 칭해지고 그 라이벌한테는 엄청 욕을 먹었었다고 그래요. 끝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영조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림들이 향촌사회에서 세웠던 사립학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그들이 중앙정계에 진출을 해갖고 붕당으로 패싸움을 하니까 답 안 나오죠?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이 영조의 서원 정리는 이후 고종 때 흥선대원군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서원 철폐랑도 비교가 많이 되고 헷갈릴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사림들이 싸웠던 직책 2조 전랑의 권한을 영조 정조 때의 통천권 자대권을 없애버림으로써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법전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펴는 게 속대전이에요. 세조 때 시작되어서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 근데 시대가 엄청 달라졌으니까 법의 내용도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속대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군대에 대한 세금을 1년에 2필 옷감 걷는 거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 실시하고 부족분을 결작, 선무군관포, 어장세, 선박세 이걸로 채우는 걸로 했었다고 저번에 배웠어요. 그리고 태종 때에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북인 신문고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영조 때 다시 부활을 하고 중국에서 이제 벤치마킹한 가혹한 고문들을 좀 정리하자. 그리고 아무리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그 죄가 제대로 판결이 날 때까지 3번의 심판을 걸친 다음에 처형을 하자. 사형수 3심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역대 책들에 대한 기록, 동국, 문헌, 비고를 이 문화적으로 크게 국가적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영조는 이렇게 정력적으로 정치를 펼쳤지만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죠.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얽혀 있지만 영조 자체가 사도세자한테 기대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사도세자도 좀 이상해졌고, 그리고 영조도 이 붕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 사도세자의 비행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영조가 직접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더라고 그러고 8일 동안 굶겨서 죽이죠. 그러다가 노론 안에서도 이게 갈립니다. 아, 사도세자 불쌍해. 이게 시파? 아니야. 사도세자는 죽어 마땅해. 우리가 그걸 주도했으니까 벽파, 시파, 벽파. 발음을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사도세자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세 손을 할아버지는 보호합니다. 아들도 죽였는데 손자마저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손자는 죽을 위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만약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 그럼 자기들도 죽을 목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세손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합니다. 밤에 불을 안 끄고 잘 정도로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라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첫 마디를 남긴 정조입니다. 이 정조는 할아버지 때의 탕평책이랑 조금 다르게 갔어요. 일단 영조랑 정조 강력한 왕권을 구사를 했는데 방식이 달라요. 영조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나 때는 마리아가 통했어요. 새로 신하가 들어왔어. 야, 니네 아버지도 내 밑에서 정치했었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 벌써 기빨리죠. 근데 정조는 신하들 왜 공부 그거밖에 안 함? 니네 그러고도 내 신하라 할 수 있음? 공부 좀 하셈. 이렇게 빡빡빡 압박을 주는 거였죠. 그래서 정조는 할아버지랑 달리 붕당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준롱탕평을 펼치고 힘을 크게 쓰고 있었던 외척과 환관 세력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붕당 안 가려. 나는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애들 스카우트 할 거야.
노론, 소론, 남인 인재들을 스카웃을 합니다. 그 남인 계열의 대표적인 천재가 정약용이고, 제가 봤을 땐 조선시대 통틀어서 진짜 사기캐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세종대왕, 하나는 정약용 같습니다. 어쨌든 정조는 자신이 배웠던 유교적 이상형 국가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왕실 도서관으로 규장각을 만들고 엄청나게 신하들을 연구시키고 자기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규장각과 함께 나왔던 게 바로 초계 문신제인데, 과거에 합격한 신진 관료들이 바로 업무에 투여되는 게 아니라 정조가 시험하고 감독하고 너희 신하들은 2년 동안 공부해. 그래서 초계 문신제를 실시를 합니다. 왕의 학문이 대단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시험 문제 내고 이렇게 문답, 필답고사 이런 것도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암살 많이 당할 뻔했으니까 무력이 있어야 되겠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만들었고, 자신의 이상향을 펼치려면 새로운 곳이 필요해요. 기존의 한양은 너무 기득권 세력이 크고 또 자기 아버지도 보고 싶은 거야. 그 사도세자의 묘가 원래 경기도 양주에 있었는데 이거를 손화성으로 이전을 하면서 손화성을 이제 건설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속대전을 펼쳤다면 자신은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영조, 정조 시대 때 엄청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농업이 본이었기 때문에 상업을 되게 천하게 여기고 어쨌든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허가를 한 유기전을 포함한 시전 상인들한테 국가 허가 안 받고 장사 멋대로 하는 난전들을 금지할 수 있는 금난정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남발을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데 하는 거죠. 그래서 정조 때 1791년 신해년에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들이 난전을 금하는 권리 없앤다. 신해 통공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향약은 원래 지방에서 사림들이 백성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수령이 향약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족들의 힘도 꺾어놓고 수령과 관권의 힘을 강화를 시켜서 향촌 질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실은 제가 이 영상을 벌써 5번째 찍다가 말아먹고 다시 찍는 건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일단 들어주세요. 그리고 서울에 대한 차별을 완화를 합니다. 서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도 반은 양반인데 반쪽짜리라고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폄하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서울들이 대대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시위를 벌입니다. 전하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정조였으니까 가능했다고 생각은 해요. 왕실 도서관이었던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울들을 등용을 하면서 차별을 조금씩 완화를 시킵니다. 이때 스카웃되었던 대표적인 검서관들이 발해고를 쓴 유득공, 청나라 갔다 와서 북하기를 쓴 박제가, 그리고 청장관전서를 지은 이덕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문화적으로는 정조는 할아버지는 동국문헌 비고를 썼다면 이거를 좀 고치고 보완을 해서 증보 동국문헌 비고를 씁니다. 그리고 동문휘고라는 책도 쓰고요. 정조 대단하죠. 짱이죠. 그 정조 자체가 워낙에 스마트하고 엄청 경력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기는 하고, 정조가 스카웃한 인재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홍구경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좀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선을 좀 넘어요. 그래서 나중에 쫓겨나요. 보세요. 왕권 강화됐죠. 그런데 왕과 함께하는 그 나머지 조그만한 몇 명 얼마 안 되는 신하들한테 힘이 너무 몰린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대단해. 그런데 그 다음 왕이 안 대단하면 어쩔 건데. 정조가 1800년대 갑자기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어린 왕자가 왕에 오르니 순조가 되었고 19세기 환장할 만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순조, 헌종, 철종 때 3대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 또는 풍량조 씨 특정 가문들이 정치를 완전히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 가문들이 그 중앙에 있었던 비변사와 훈련도관 포함했던 5군영을 꽉 잡으면서 왕권은 약화되고 의정부 6조는 뭐 이름만이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안방에서 모든 정사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왕에게 잘 보려고 그러겠어요? 왕의 장인인 안동김 씨가 누구를 찾아가자 이러면서 돈 싸들고 가서 아이고 어르신 저에게 뭐 조금만 주시면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 그 중에 가장 핫했던 건 지방 수령직이었습니다. 돈도 조금 바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바쳐요. 그러면 수령직을 얻었어. 야 이제 본전을 뽑아야겠지. 백성들을 미친 듯이 탈탈탈탈 쪼는 겁니다. 털어요. 이때 향리도 같이 껴가지고 부정부패가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세금 문제에 환장할 만한 문란, 삼정의 문란입니다. 우리 인조 때 영정법이 결국은 이 전정의 문제로 이어져서 이 걷어야 될 거 이외에도 부가세를 미친 듯이 걷어갖고 중간에서 띵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영조 때 실시됐던 균역법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양반들이 늘어나고 상민들이 줄어드니까 죽은 사람한테도 걷는 백골징포, 태어난 지 얼마 안 애기한테도 걷는 황구첨정, 그 부담 못 이기고 가족 도망갔네? 그러면 이웃에 사는 아저씨한테 저 옆집 것까지 내놔, 인징, 그 다음에 그 친척들한테도 걷는 족징, 답 안 나오죠. 아주 환장할 만한 노릇이에요. 그 다음에 환곡, 이거 춘대춘합, 고국천왕 때 배웠었던 진대법이랑 맥락이 비슷한 건데 봄에 곡식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빌려주고 가을에 출소 끝나면 이자 조금 붙여서 이렇게 갚는 건데 이거를 수령들이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나는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환곡 강제로 안겨주고 나서 내놔. 근데 엄청나게 비싼 이자로 고리대화가 되니까 이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참다 크게 벌떼처럼 일어나게 된 두 사건이 홍경래난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끝났네요. 저 이거 정말 오래 녹화하고 오래 시행착오 겪고 오래 카메라 꺼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경제랑 사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세요. 저 진짜 힘들게 찍었어요. 자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한국사는 아이엠 한국사.